노노맹자가 요컨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참혹한 시대를 평화와 질서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이건 한문학 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라 이건 정치학 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 아시다시피 수신하고 나서 끝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로 제시하는 것이 평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국가 단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천하를, 그 단계를 그냥 수식어점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그래서 평천하라고 하는 말을 뭐 오늘날 말로 번역하자면 세계 평화에 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상 혹은 현실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공자와 맹자는 정치 사상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는 마키아벨리즘의 정치가는 아니죠. 이 점에서 우리가 유교 사상을 정치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요컨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퇴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계 선생을 만나뵈면서 여기에 워낙에 가지고 있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한국 정치학의 원형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제가 발제를 이름을 좀 도발적으로 정치가 퇴계라는 말을 썼는데, 이 정치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서양식 권력 정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자와 맹자의 맥락에서 제시한 정치학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 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퇴계 선생을 공부를 하면서 정치학 전공자로서 갖고 있는 불만이, 퇴계는 서울에서 정치에 종사하고 있다가 안동 땅으로 물러나서 철학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은퇴자다, 퇴거자다 하는 식의 생각들. 그러니까 정치 세계는 서울에 있고 안동으로 물러난 것은 정치를 벗어나서 자기 세계를 구축했고 그것이 사단 칠정론 같은 이런 철학 체계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동 땅으로 물러난 행위 자체가 밀려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일을 개척했구나, 그러니까 퇴로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모저모 헤아려서 글로 쓰게 됐죠. 그러한 본인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퇴계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묘한 것이 계곡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진 이름은 보통 노자 장자적 이미지로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교 정치가들 가운데에서 보통 산이나 봉우리를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특별히 본인 스스로가 자호한 이름 속에는 그분들의 지향이, 정치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조선을 건국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조선이 500년 동안 운영될 소프트웨어라 그래야 되겠죠? 요즘 표현으로,를 깔은 사람이 정도전이지 않습니까? 정도전의 호는 아시다시피 삼봉이에요. 물론 지명에서 취했죠. 세 가지 봉우리라는 뜻에선 우리가 문득 건축의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되어서 여유당 전서라는 호환한 글을 남긴 정약용 선생의 호는 다산입니다. 다산도 유배된 곳의 지명이죠. 그래서 삼봉이나 다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분들이 절치부심해서 뭔가를 새로 짓고자 하는 그런 건축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퇴계 선생님은 제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안동 땅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토계라고 하는
토끼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취해서 토자를 또 퇴로 바꾸셔서 퇴계라고 한 데는 이런 같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퇴계라는 두 글자를 잘 헤아리면 우리가 보통 알면서도 스쳐 지나간 퇴계 이황 선생의 정치가적 면모를 발굴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날 퇴자에 이 퇴자가 대단히 쇼킹한 문자죠. 나아가서 지방에서 서울로 나아가서 진취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유가의 기본 틀일 것 같은데 외려 뒷걸음질을 쳐서 물러날 퇴자로 지향을 삼고 또 그것이 계곡이라고 하는 형태의 골짜기라고 하는 형태의 말씀을 둔 것은 그 두 글자 자체가 진취해서 새로 집을 짓는 정치를 전혀 뒤집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구성하고자 하는 계곡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곡으로 물러남으로써 어떤 유교의 정치학적 원형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공부가 좀 더 돼 나가면서 퇴계에 준할 만한 조선조 500년의 사상가로서 또 정치가로서는 우리 이의를 들지 않습니까? 그 이의의 아호는 아시다시피 율곡입니다. 그렇죠? 율곡입니다. 이 역시도 파주에 있는 이름에서 땄지요. 그래서 퇴계와 율곡은 우리 퇴계는 1,000원짜리 얼굴이시고 율곡은 5,000원짜리 초상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두 사상가를 한국은행 총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화폐의 얼굴로 뽑은 데에는 그만한 사상사적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내리다시로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퇴율, 계곡이 됩니다. 두 분이 계곡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본인들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더욱이 율곡은 석담일기라고 하는 그 정치 일기를 남겨서 후학들로 하여금 조선 정치사를 연구하는데 긴요한 자료를 제공하셨죠. 석담이라고 하는 것은 돌석자에 폭포가 쏟아져서 움푹 패인 곳이 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화기입니다. 석담은.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산을 만들고 봉우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물러나서 계곡을 짓는 데에 어떤 정치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퇴계가 왜 퇴계인가? 이 점을 여러분들과 같이 정치학적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계를 볼 적에 참 고독한 사람이었다. 당시에 퇴계가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를 참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독에 시달렸던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눈이 좀, 연세든 분들이 좀 읽기가 어려우실 텐데, 제가 서술을 읽기 쉽게 그냥 문장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는 식으로, 텍스트를 참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텍스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처한 상황은 사화의 시대였습니다. 공자를 연구하고 맹자를 연구하는데도 시대적 배경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적 인물은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망할 적에 그 사람의 속으로 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4페이지에 사화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을 다 아시지만 제가 그 배경으로 설정을 제가 해봤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국가위기는 사화라는 형태로 나타났죠. 사화란 말 뜻대로 유교국가의 기반인 선비들을 살상하는 정치적 참화를 말합니다. 국가가 건설된 지 약 150년 이후로 150년쯤 지나니까 갈등이 생긴 거죠. 대표적으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 그리고 을사사화 등 연속된 4대 사화가 16세기 조선의 전국을 충격으로 내몰았죠. 특별히 퇴계 선생과 연관지을 수 있는 사화는 다 아시다시피
기묘사화입니다. 19살 때 현량과의 영남 대표로 선발되어서 궁에 오신 젊은 19살의 퇴계가 먼발치에서 이 조광조를 보지요. 직접 뵀다고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묘사화를 맞이해서 조광조가 죽어나갑니다. 저는 조광조의 참화가 퇴계 선생의 평생 화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광조 사건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느냐에 퇴계의 일생 그리고 퇴계의 정치학적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교 국가를 이끄는 힘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정치가 있다라는 중용의 말은 유교 정치가 가진 사람 중심의 특성을 잘 보여주지요. 그러므로 수백 명의 선비가 죽음으로 내몰린 사화는 유교 국가 근간을 흔드는 대재난이었습니다. 퇴교 이황은 이런 사화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19세 청소년기에 목도한 기묘사화는 그의 평생 화두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대학 3학년 1980년도 정치학 전공자로서 광주 민주항쟁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충격은 당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파천왕에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들었죠. 그 이전에는 혈맹이었던 미국이 바뀌게 되고요. 나라를 지키라고 줬던 총을 가지고 시민을 살상한 그 짓을 보고 난 다음엔 세계관이 뒤집어졌는데 제 추론키로 제 실제 경험으로 볼 적엔 1980년도의 광주 민주화 항쟁이 당시 젊은 대학생들한테 주었던 그 충격파만큼의 강렬한 것이 당시 기묘사화가 젊은 성리학자들 그리고 선비들에게 줬던 충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퇴계는 조광조의 정치적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가 남긴 유업의 실현에 책임감을 가졌던 정치가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는 기묘사화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혁파 정치가들의 학문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러 나섰던 사람들이 스스로 너무 자고자대하고 그리고 진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부실했다. 그 다음 국가의 인사적체와 재정 궁핍으로 해서 정쟁은 필연적이었다. 이 점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독특하게도 당시 조선의 정치 현실에서 퇴로가 부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 세 가지 크게 나눈 것을 첫 번째,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의 근본으로 사람의 자질을 문제 삼는 것은 유교 정치학의 기본 특징임은 바로 앞에서 지적을 했죠. 퇴계는 조광조 사건을 리뷰하면서 젊은 선비들의 교과서적 이상주의, 이를테면 광사의 급진주의의 그 1차적 책임을 찾았습니다. 이황이 30살 미친 고봉 기대성에게 편지 보낸 그 글 속에는 당신 제자들한테 밝히기 어려운 본인이 갖고 있는 심중을 잘 토로하는 이런 대목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명언에게 보낸 편지를 잠시 한번 보면 이렇죠. 저는 일찍이 우리나라 선비들 중에 조금이나마 뜻을 가지고 도의를 쫓는 사람들 거의가 세상에 환란에 걸린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비록 땅이 좁고 인심이 박한 까닭이긴 하지만 역시 그들 스스로를 위한 계획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른바 미진했다 함은 다름이 아니라 학문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자고자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일구는데 용감했다. 진취일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는데 용감했고 또 스스로가 무르익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퇴의 반대로 나아갈 진짜 위주였고 개보다는 전혀 다르게 산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곳을 지향하는 이 부분이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회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대목은 조광조 사건에서 얻은 비판적 사유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기묘사화의 발단 원인으로 그는 살인 세력들의 학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너무 높은 곳에 처하며, 바로 높은 곳에 처한다는 말이 나와요. 때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서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고 용감하게 나섰기 때문이라고 조광조 행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시비가 많았죠. 그렇다면 사화, 곧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1차적 처방은 새로운 인간의 육성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를 보게 되면 앞부분에 성균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균관 관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 퇴계 선생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발견하셨죠. 그래서 뒷면에는 바로 도산 서당이 나오죠. 그래서 서원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육성하지 않으면 이 참화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퇴계 선생이 내리셨고 그 지폐 속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폐 보게 되면 앞에 명균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 정치적 구조적 문제다. 이 구조 문제는 율곡 선생도 이야기하시고 퇴계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대략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거죠. 당시에 구조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물러나는 길이 없었다는 부분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주목할 점은 15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조선의 전국이 왜곡되어서 놀랍게도 출사의 길, 진로는 존재하지만 물러나는 길, 퇴로가 막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히 퇴로가 없다는 지적은 차후 퇴계의 정치적 행동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갈목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신하가 벼슬을 버리고 물러날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물러나기를 청하는 이가 있으면 허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뭇사람들의 분노와 시기를 사게 되어서 가전 핍박을 받고 다시는 물러나 피하지 못하고 그들과 한데 휩쓸리고 맙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비가 한번 조정에 서게 되면 모두 낚시에 걸린 물고기 꼴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군주의 허락을 받지 않은 한에는 스스로 사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금기가 당시 조선 중기에 관례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어와 맹자에서 보이는 출처진퇴를 선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위가 당시 조선 중기에서는 실종되어 있었던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특별히 난진이퇴의 정치적 처신을 도덕적 규범으로 장착한 유교 전통에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정치적 악폐가 구조화된 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로 요약되는 조선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퇴계가 기묘사화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을 통해서 획득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봉 기대성에게 토로한 퇴계 선생의 심중을 편집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요 글은 좀 심중하게 단연체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제 나름대로 속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잔글로 인용한 이탈릭처로 표현된 그 부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저는 요 글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여기십니다. 158페이지죠. 조정암이 임금께 올린 글들을 모아 요약한 것을 보내니 한가한 때에 시험 삼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글을 본 뒤 조정암이 올린 글이죠. 마치 취한 것도 같고 깬 것도 같은 상태로 근 한 달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도 낫지 못한 형편입니다. 쇼크가 컸다는 뜻이겠죠. 가만히 헤아려 보니 이 사람은 어려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아주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줄 알면서도 잘못 믿었던 구석이 있습니다. 군주에 대한 신뢰였겠죠. 하지만 또 잘못 믿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물러나려 했지만 길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됐다.
이 부분은 이분이 조광조 사건을 기묘사화의 단서가 되었던 이 조광조 선생과 중종 임금과의 사이의 정치적 어떤 관계를 깊이 연구했던 흔적입니다. 그러니 길이길이 영웅적 행동에 눈물로 손수건을 지킨다는 말이 죽은 제갈량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조광조 사건의 조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또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건대 비록 전국 공신에 대한 위훈 삭제 사건이 없었더라도 또 한 번의 패배를 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묻간신 소인배들의 이를테면 왕당파가 되겠죠. 훈구파들을 들끓게 해서 경악스러운 계략을 촉발시킨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 현자들, 당시 개혁파 아림들을 말합니다. 젊은 선비들의 위태로운 때를 맞아 경계하지 않고 너무 날카롭게 앞으로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점 또한 몰라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네 가지를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광조는 상황을 바꿔야 된다. 군주 중심의 정치를 군신 공치하는, 그러니까 맹자적 프로그램으로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이게 대단히 어렵다는 현실을 알고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당시 개혁파 군주로 알았던 중종과의 신뢰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세 번째가 퇴계 선생의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는 길만 있고 물러나는 길은 없다. 조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많은 욕망 덩어리들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젊은 나이에 스카웃된 조광조조차도 물러날 길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그 점을 퇴계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광조 문집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따끔따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뭐 이 자리에서 읽을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어려움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라는 데에 정암집에 보게 되면은 그거를 증명할 증거를 댈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아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어려운 줄을 알면서도 잘못 믿은 구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근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1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광조 선생이 옥중공사라고 해서 바로 죽기 직전이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장계를 메모를 중종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 있습니다. 이태릭체 부분을 제가 읽어보죠. 저의 나이 38세입니다.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믿는 것은 임금의 마음뿐입니다. 망령되이 국가의 병통이 이욕의 뿌리에 있다고 생각하였던 까닭에 국맥을 무궁토록 새롭게 하고자 하였을 뿐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 이건 서로가 그것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퇴계가, 제가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퇴계가 기대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가할 적에 읽어보기를 권한 조광조의 글들 가운데는 이 옥중공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퇴계가 조광조 텍스트의 독후감으로서 나는 이거를 본 뒤 마치 취한 것도 같고 깬 것도 같은 상태로 근 한 달이나 있었지만 아직도 낫지 못한 형편이라고 말하고, 또 길이길이 영웅적 행동에 눈물로 손수건을 지킨다라는 감상적인 말, 이런 비감 어린 탄식을 하게 만든 문건도 이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조광조의 글과 죽음을 대조함으로써 임금의 마음만 믿고 기대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군신공치의 새로운 정치 혹은 공자와 맹자에서 제시됐던 원시유교의 그 정치학을 구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신하 한 사람의 절이나 의지만으로는 권력의 독과점 상태를 타파할 수 없다는 도저한 절망감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맹자가 이야기한 바 선한 마음만으로 정치를 이루어낼 수 없고 제도 스스로 작동하는 수도 없다라는 맹자인식과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컨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요컨대 퇴계가 조광조 텍스트를 연구를 통해서 획득한 임금의 마음만 믿고 의지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정치적 각성이 그로 하여금 제도개혁, 체제혁신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제도개혁, 체제혁신은 율곡 이 선생식의 시무책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율곡과 퇴계의 정치를 바라보는 눈에 큰 차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율곡 선생은 주어진 판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개선책, 개혁책을 제시했다고 보아집니다. 그 굉장히 분주하셨죠. 그러다가 채 50을 넘기기 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암을 얻으셔가지고 요절하셨죠. 그런데 퇴계 선생님은 이것이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어요. 체제 자체를 혁신하지 않으면은 자잘한 시무책으로는 헛바퀴만 굴릴 뿐이라고 하는 근본적 의심을 하셨고 판 자체를 개혁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오늘날 표현하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적 형태의 판가리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 퇴로를 시술함으로써, 그래서 나라를 순환의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서원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지방이고, 그래서 여기에 서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교, 그걸 저는 인문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제시했던 그러한 위기지약의 존재로서 자립하는 사람을 형성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또 힘이 떨어지거나 일을 잃게 되면 다시 향당으로 내려와서 마을의 사람을 기르고 또 자기 스스로도 몸을 개선하는 이러한 형태의 순환 시스템을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퇴계의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랫동안 물러나려 했지만 길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조광조 선생의 정치적 실패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서 이제 본인의 실천행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163페이지에 위에 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운명이 물러나서 독서하고자 하였지만 길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인식이 곧 퇴계로 하여금 퇴로의 개척, 제가 일부러 개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나서 공의 세계에서 사의 세계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공사로 치면 본인은 새로운 공공성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봤기 때문에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개척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이것이 퇴계의 조선 정치의 가장 큰 기여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요.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퇴계에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조광조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선 조정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선비가 한번 조정에 서게 되면 모두 낚시에 걸린 고기꼴이 되는 것이라는 표현 속에 그런 뜻이 잘 들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조선에는 이런 법도가 쇠퇴하고 끊어져서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겨우 나이찬 대신이 관례에 따라 사직하는 글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신료들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 막혀버린 퇴로의 문을 열고 퇴로의 길을 개척하는 작업이 그가 자임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이거 political action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밀려나고 공공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철학 세계를 만들어서 그 후진을 그냥 기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스테이션, 하나의 제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자, 퇴로의 건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래야 퇴계를 뚫는 작업이 퇴계의 1차적 정치적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퇴계는 고작 정치 사상가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 즉 정치적 의사, 닥터로서 플라톤적 의미에서 정치적 닥터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거의 50대 이후 정치적 활동은 퇴로의 건설과 퇴장의 정치적 공간으로서 서원의 건설에 바쳐집니다. 저는 서원은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공간입니다. 퇴계는 정치 현장으로부터 물러나 학문의 세계로 침잠한 것이 아니라, 즉 정치로부터 물러난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정치적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학계, 한국인문학계에서 이 점이 많이 망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꼭 니체 연구자들이 니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몰각하는 것과 같다. 우리 니체를 정치학적으로 잘 접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 철학자는 정치적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도외시한 사상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만들 때라야 인사적체와 재정위기로 인한 사화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물러나서 스스로를 수련하는 새로운 학교, 그 시스템 속에서만이 유교가 기약한 소통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제 왜 퇴계인가의 말이 나옵니다. 퇴계가 왜 고향 안동의 지명 토계, 토끼 골짜기를 퇴계로 개명해서 자호하였는지를 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진실로 물러나기를 구하였으나 물러날 길이 없이 그렇게 된, 원문으로 치면 양유구퇴 무로히 치지한 조광조의 비극을 복구하기 위해 제도로서 퇴로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행동으로 나선다는 뜻이 퇴계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토계에서 퇴계로 바꾸는 것은 자연이 인문의 세계로 전환하였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역시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의 새로운 패턴도 퇴계라는 두 글자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퇴계가 왜 개인의 정치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political power, 정치적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은둔한 사람이 뭐가 정치적으로 힘을 작동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정에 와서, 그러니까 율곡은 내내 물러나인 퇴계한테 찾아와서 어서 좀 올라와서 이 위기를 선배님께서 처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퇴계가 바라보는 정치와 율곡이 바라보는 정치가 저는 달랐다고 봐요. 그 핵심 키워드가 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덕은요, 그냥 인격이 후덕하다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노노와 맹자를 읽고 노자 장자를 읽고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덕은 빨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권력이죠. 권력이 막스 베버적 표현으로 치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힘이 권력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파워죠. 우리는 이 바로 정치 권력하면 바로 이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대략. 그런데 워낙에 공자와 노자조차도 동의한 숨어있는 힘, 색다른 힘이 있었는데 이것이 빨아당기는 힘입니다. 일종의 매력이라 그러겠죠. 석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을 적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근자열 원자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기뻐해서 그 힘이 외부에서도 몰려올 수 있는 올레자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글자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자께서도 덕의 정치를 북극성에다 비유했지 않습니까? 북극성은 북박이별이에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뭇별들이 그 주변을 빨려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은 산 정상입니다. 정상으로 가서 여기에서 권력을 낮추죠. 그런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외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비울수록 더 강한 힘을 획득하는 숨어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자께서도 이 힘을 설명하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비유를 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노자가 남긴 책 이름이 덕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노자는 일종의 역설의 형태, 무위, 무불치 이런 식으로 역설을 통해서 덕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공자는 비유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계곡에서 형성되는 힘이 덕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하면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에너지, 이것이 계곡의 의미와
덕이라고 하는 정치적 새로운 형태의 힘이 마주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덕이 가지고 있는 설명하기 까다로운 이 부분을 저도 비유를 통해서 자주 설명을 하는데요. 진공청소기에다 저는 자주 비유를 합니다. 덕이 갖고 있는 정치력을. 권력의 청소법이 빗자루로 쓰레기를 밀어붙이는 방식이라면 진공청소기는 외려 지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진공으로 만드는데 주변이 빨립니다. 진공청소기는 3단이 있죠? 약, 중, 강이 있습니다. 약에서 강한 힘으로 가는 그 통로도 잘 한번 보십시오. 진공청소기가 강한 힘을 내려고 그러면 지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더 비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덕이라고 하는 힘은 자기 스스로를 더욱더 비우고 더 몸을 낮추는 그 자리에서 다른 힘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자 열하고 원자가 레하는 이런 계곡의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때라야 이 폭력과 권력으로 인해서 피바다가 된 조선의 50년 세월 사화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몸소 실현한 이것이 퇴계 선생의 정치적 패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5페이지로 이어서 잠시 볼까요? 당시 퇴계의 퇴장을 두고 노장풍의 은둔으로 역시 그렇겠죠? 비난하는 의론이 크게 들끓었으면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를 유자가 아니라 이단으로 본 것이죠. 이에 대해 그는 대단한 분노를 표시합니다. 자신을 물러남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상심입니다. 이것도 기대성에게 보낸 답신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이번에 고향에 돌아와 버린 것에 대해서 온 세상이 비웃고 욕을 합니다. 어떤 이는 저를 산새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단이죠. 어떤 이는 이단이라 비척하기도 하면서 다시는 그들 사이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뜻을 보였습니다. 나의 퇴장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이건 제가 집어넣은 말입니다. 박화숙, 이중구, 정자중, 이숙헌은 바로 이율곡이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모두 소식을 들으니는 더욱 소리 높여서 비난하고 내가 떠난 사실을 더욱 의심하니 다른 사람들에게야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퇴계는 당신의 정치적 행동이 사적으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노장풍의 은둔자가 된다는 이러한 당시 지식계의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고독했던 것이죠. 저는 이 고독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마르케스 소설 제목을 빌면은 500년간의 고독이 퇴계의 고독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계를 그냥 철학하는 분야나 한문학 분야에다가 포박해서 이분이 갖고 있었던 혁신의 꿈을 그리고 몸소 실천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건방지게까지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동, 마지막 문단입니다. 밑에 부분 문단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동, 즉 물러남이 정계에서 은퇴하여 학문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물러남이라는 행동 자체가 정치적이며 이 점은 유교경전을 읽어본 선비라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억견으로 그를 몰리했다라고는 분노입니다. 고독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그리웠는데 나이 30살 터울을 지는 젊은 신예가 당신이 쓰신 텍스트에 대해서 조목조목 주자책을 다시 읽고 그 기대성이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느끼는, 제가 행간에서 느끼로는 퇴계 선생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기고봉의 비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기고봉이 제발 저를 좀 하대해달라고 청할 만큼 그런 이력을 보인 까닭은 얼마나 고독한 지성이었는가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셔서 하신 큰 중요한 작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향약이죠. 향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혹은
한국화, 토착화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노릇인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더 깊이 한번 살펴보죠. 퇴계에게 퇴로의 건설은 결국 퇴장 공간으로서 서원 건설로 완성됩니다. 서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의 용도에 필요한 지식과 인간의 배출은 소학과 대학으로, 그러니까 성균관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학교들이 병들었고 특히 성균관이 아주 타락을 했죠.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퇴계의 정치적 인식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서원은 국가 제도를 벗어난 인문학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퇴계의 서원은 다음 두 가지 정치적 특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서원은 정치기관입니다. 그래서 조정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지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제도에서 벗어난 곳에 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도백들의 자꾸 바뀌는 도백들에 의해서 침해를 걱정해서 사획서원을 처한 까닭도 인문학교가 갖고 있는 국가 권력과의 불가근 불가원을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실적 방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원은 정치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과 조정의 순환 시스템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지금 순환 시스템이란 말을 지금 마구 쓰고 있는데요. 이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실은 이것이 퇴계의 그냥 개인적 아이디어가 아니랍니다. 이건 주자 선생이 제시한 바고 워낙은 공자의 인에서 나온 정치 이념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보니까 주제도 극기복례입니다만은 극기복례가 위인인데요. 이 인에 대해서 정호 선생이 사체불인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학서적에 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비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처럼 마비된 상태죠. 이건 애당초에 그러니까 서양말로는 패럴리시스, 마비된 상태입니다. 기혈이 막혀서 몸이 마비된 상태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그 기와 혈이겠지요만은 지금 조선은 보시다시피 이 퇴로가 구조적으로 막혀버려가지고 절반이 마비된 상태로 퇴계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당시 병정으로 치면 불인한 몸이에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퇴로를 개척했다는 것은 이건 생리학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나아가는 이 동맥은 있는데 내로는 정맥이 마비된 상태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의 근본적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고 유교 국가라면서 유교적인 캐릭터를 잃어버린 그래서 마비된 상태에 빠져버린 이 점이 조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6페이지 이어서 보죠. 다시 강조하지만 조정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퇴계에게서 정치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물러남을 통해서 정치의 영역은 제조, 서울의 조정이죠. 조정 수도에서 제야로 확산되는 형태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애당초 서울에서만 정치가 있던 조선의 현실을 지방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고 패턴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조정과 서원 사이의 순환을 통해서 유교 경전에서 제시된 정치적 이상, 곧 인정을 실현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리라는 희망입니다. 이건 의료적 의미에서 인이죠. 불인이 위비라면 사체가 불인한 것이고 불인이 위비하다는 정호 선생, 주자 선생이 논어 집주에다 그걸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리학의 기본 대강이 바로 병리학적으로 인을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국론이라고들 이야기하죠. 의료의 관점으로 국가를 갖다가 보는 것은 동서고금이 같습니다. 서양에도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 몸체에다가 국가를 비유해서 지금 마비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을 해석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퇴계 선생이 바로 이 시술이죠. 시술. 침, 뜸, 약을 가지고 마비를 푼다면 의료학적으로 당신이 지금 퇴로를 개척하고 여기에다가 서원을 새로운 제도로서,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 새로운 정치기관으로서, 지방정치기관으로서 서원을 건설하고 향약이라고 하는 사회 자율적인 지방자치적 형태를 구성한 것은 그야말로 침, 뜸, 약에 해당되는 처방이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의 이름 퇴계 속에 깃들인 정치적 경학적 의미라고 봅니다. 여기서 성리학자들이 한의학에서 불인을 위비, 즉 기혈이 막혀 몸이 마비된 중풍을 뜻하는 의학적 정의를 수용해서 인을 질환의 치유로 이해한 점은 주목을 요합니다. 그래서 인은 곧 건강입니다. 인은 건강이라는 점에서 역시 중용이기도 하죠. 중용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적절합니다. 적정한 것이니까 건강 상태죠. 그래서 이는 중용의 형태인데 당시 조선은 과하거나 불급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몸을 그쪽 말로 균형 잡고 잔다. 호미오스타시스를 처방한 것이 퇴계의 당시 퇴로 개척이었다. 퇴계는 66세기 조선을 기혈이 소통되지 못해 마비된 병든 나라, 경학적으로는 불인한 나라로 인식한 것입니다. 조선에는 중앙으로 나아가는 길만 있고 물러나는 길이 없다라는 그의 인식은 동맥경화로 인한 수족의 마비 상태, 즉 의학적 개념으로서 마비 증상과 동질적입니다. 의사가 침, 구, 약으로 마비된 몸을 치료하듯이 의국론적 차원에서 퇴계는 마비된 국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치적 퇴로의 개척과 서원이라는 새로운 학교 건설, 그리고 향약이라는 자율적 마을 공동체의 건설을 시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자의 언급은 퇴계의 서원 건설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연구자의 서원 연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길게 다 읽을 것은 없고, 그래서 168페이지에 인용문에 줄을 하나 그어놨죠. 그러므로 그의 서원 건설 건립 활동은 그의 성리학적 이념과 함께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답의 대안이었다라는 근사한 답변을 제가 속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어서 보시죠. 168페이지에 동시에 지방의 자율적 교육기관이자 재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정치적 의의를 그가 최초로 발견하고 또 제도화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진퇴순환 구조의 패턴에서 서원은 중요한 정치적 공간인 것이죠. 여기서 퇴계가 처음으로 사액서원을 요구해서 건립하였다는 점도 의국론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서원이 사립으로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영속성을 위해서는 군주의 공식적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액서원이라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죠. 즉 지방 관료들의 침탈을 방지하면서도 학교로서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는 고충이 사액사원의 요충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합니다. 인용문을 건너뛰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물러난 공직자의 재교육기관이자 기술적 관료가 아닌 정치가, 바로 덕치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에 감화되어서 주변이 빨려들고 몰려드는, 그러니까 퇴계가 이 서원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진공청소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각처에 뿌려가지고 매력적 인간, 그런 우리가 모르지만 일반 대중들이 저 양반이 하는 태를 우리가 몸속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똑같은 그러한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 북한에서 사용했던 영웅이죠, 영웅. 노력 영웅 이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다 배우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본을 받으면 공산주의자가 된다라고 내세운 게 서양적 패턴의 영웅, 히어로 개념입니다. 그렇듯이 여기에서 퇴계가 제시하고자 하는 제야의 군자상은 서울의 권력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자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각적이고
자립적인 이런 존재를 위기지향자죠. 를 바로 이야기하는 덕력을 자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빨아당기는 에너지를 일종 매력적 구심력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기르고자 한 것이니까 이 정치가란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은 퇴계가 건설하고자 했던 새로운 정치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었죠. 더욱이 성학십도를 통해 서원의 비전을 군주에게 통첩하고 요구한 사실. 성학십도가 10개의 그림으로 다이아그램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잘 아시고 철학적으로는 아주 깊은 분석이 되어 있죠. 요즘 그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생님께서 이 아주 깊은 책을 내서 저도 그 책을 많이 인용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다만 이것이 군주에게 요구한 텍스트다. 혹은 국가가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패턴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정치 텍스트라는 점을 대부분들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건 곧 마키아벨리가 니콜로에게 군주론을 헌정한 것과 똑같은 형태의 헌정서입니다. 거기는 권력 정치를 하라고 헌정한 것이고 마키아벨리는 여기서는 덕의 정치를 행하라고 제시한 것인데 10개의 다이아그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성학십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추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학십도를 통해 서원의 비전을 군주에게 통첩하고 요구한 사실은 서원을 정치적 기관으로서 본 퇴교의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성학십도 그림 10개 가운데 3개가 학교에 대한 것임에도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학도, 대학도, 그리고 서원도. 원명은 백록동 유도죠. 유교의 핵심은 배움이죠. 유교 국가는 학교를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것은 논어의 첫 구절이 학이 시습지 불역 요로인데 압축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제는 제도권 학교들의 타락과 배움의 변질에서 비롯되었다고 퇴계는 판단했죠. 요즘은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학교를 고작 글이나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수련하는 마당으로 혁신해야 된다는 뜻을 소학도에 잘 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표현을 하자면 고시공부 장소로 타락한 대학을 주체적인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비전을 대학도에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서원도에 있죠. 새 문명의 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학교, 서원은 국가가 요구하는 기술적 인재를 기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기능은 소학과 대학으로 충분하다고 퇴계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원은 국가와 정치의 의미, 인간과 사회의 근원을 질문하고 성찰하는 이를테면 인문학교입니다. 즉 서원은 국가의 바깥에 위치합니다. 퇴계는 권력으로부터 거리두기와 학문의 자율과 자치를 내내 강조했습니다. 이게 근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오도로 드베리라는 서양의 학자가 쓴 책 속에 서훈이 갖고 있는 유교에서의 학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주 근사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빌려온 것입니다. 퇴계는 그래요. 그래서 서원들 대부분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자리한 것도 까닭이 있습니다. 자, 궁극은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형태의 조정과 이러한 덕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서 퇴로를 만들고 그리고 인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건강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지만 이건 제도적 형태라면 혹은 경학적 해석학이라고 한다면 기본으로 조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죠. 기인존적 기정거입니다. 유교의 본령은 나의 변화가 세상을 변혁으로 이끄는 단서라는 사실이 있죠. 애당초 내가 변해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저는 극기복례를 그렇게 읽습니다. 유기이 유인호재야. 나가 변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전망이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외려 내가 먼저 해야 한다. 기소부력 물시여인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또레랑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남한테 미루라를 넘어서서 외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 문지방을 넘는데 바로 퇴계가 공자가 제시하는 인론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러한 행동 강령은
퇴계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자기 소양의 길을 닦는 심성 공부에 뛰어든 점을 해명해 줍니다. 즉, 퇴계의 심학은 결코 철학 공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덕성을 배양해서 거기서 발현한 덕의 힘, 덕력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 구심력입니다. 그 인격에 매료되어서 빨아들이는 그 힘으로써 사람과 국가를 치유하려는 유교 본령의 경학적 실천입니다. 이 프락티스가 퇴계가 하셨던 것이지 은둔해서 당신 형이상학적 체계를 만들려고 하신 사람은 아니다. 유교적 인간이란 곧 군자란 자신이 먼저 문제의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존적 행위자 또는 첫 번째 행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자로가, 논어의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을 적에 한 소리가 선지로지 그랬어요. 먼저 하고 수고로우시게. 더 말해주기를 청하니까 게으르지 마시게. 꾸준하게 하라는 뜻이 항심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정치적 문제를 방기하는 사람은 유자가 아니에요. 퇴계는 이 점에 충실했습니다. 조광조 연구를 통해 뜸만 높은 젊은 선비들의 부족한 역량이 외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 나라의 병정을 더욱 깊게 하고 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화근을 인식한 이상 이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것이 단순히 제도의 개선과 기관의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경학적 해석과 실존적 사태를 직시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묵묵히 스스로 행동을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계는 율곡과 달리 당시 행정 개선책을 거의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퇴계가 정치학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알지만 막상 그렇지 않다. 인자 인야라. 인하는 자는 바로 이게 말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몸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즉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 요구하거나 신비한 처방이나 혹은 기묘한 약재를 얻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스스로 치유된 것을 남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니체가 한 말이긴 하지만 의사여 그대 자신부터 고치도록 해라. 그래야만 그대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환자에게 최상의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은 니체의 이 말은 퇴계의 자기 수양, 곧 국가 구제의 등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역시 이것은 퇴계가 왜 자기 행동의 기원과 내력에 대한 해설이나 언설로서 정당화하지 않고 묵묵히 골짜기로 퇴거해서 서당을 차리고 공부하며 스스로를 수련하고 변모한 정치적 이유의 해명이 되기도 한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몸소 정치력을 시연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그는 철학하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유교 경학의 지도를 따라서 탐색했고 그 과정에서 몸소 변화를 체험하셨으며 몸소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폼 하셨다니까. 인포메이션만 갖고는 안 되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돼요. 그게 군자입니다. 이걸 몸소 보여주신 그게 타고난 저는 조선에 이런 어른이 계셨다는 정치가로서 유교 정치학을 시연해서 몸소 변화해서 그 방사하는 빛을 노출해서 결국은 명종이 꿈에 그리는 그림을 도산서원을 서당을 그림으로 그리워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자기 침소에다 걸어놓은 이건 바로 덕력이 권력을 이긴 중요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힘을 시연한 몸소 보여준 이것이 퇴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몸소 변화를 체험했고 그 결과를 체현함으로써 주변을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4대 사화가 그 뒤에 자잔하게 계속 사화 기미가 있어서 기고본과 주고받은 편지 속에는 저것들이 또다시 화근을 일으킨다라는 두려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상의 사화는 퇴계의 이 용단으로 인해서 사화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퇴계가 당시 조선의 정치 패턴을 바꾼 중요한 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또 따로 제가 글을 통해서 좀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그분의 글 가운데,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예던 길 여기 있네. 도산 12곡 가운데, 그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배워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예고 의하리라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당시 정치적 행보를 표현한 것으로 봐요. 이를테면 선생님이 청량산인가요? 거기를 자주 오르셨다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때가 한때에 명산 앞에 보면은 손바닥만한 손수건, 빨간 손수건에 관광용 지도를 그린 그런 손수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혹 기억나십니까? 허술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요 빨간 손수건에다 찍어 놓은 것이죠. 허술합니다. 이를테면 당시에는 주자 의류조차도 주자 전집이 다 조선 땅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집주를 중심으로 해서 깊이 헤아려서 비유하자면 세밀한 지도가 아니라 그런 주작의 관광지도 하나 들고서 청량산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오신 분인데 산중 특점 가니까 비안개로 꽉 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앞길이 안 보이죠. 산길에. 바로 낭떠러지인데 요 시조의 생각을 제가 하자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캄캄해서 앞이 안개에 쌓여서 앞길이 안 보이는데 바로 공자와 맹자가 제시한 그 경학의 지도와 주작이 제시한 세밀한 그 통로 그걸 보고 눈을 감고도 어떻게 해요? 캄캄한 길에 발을 디디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서 끝내 정상까지 올라갔던 그 체험이 예던 길 여기 있네라고 하는 건 감회로 표출된 것 아닌가. 그것이 문학 속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던 길 여기 있네라는 19절은 선현들의 길을 따라 걸으며 실제로 변모를 체험한 후 터져나온 개성으로 읽혀져야 한다. 고성들이 하는 그런 개성으로 읽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자와 맹자가 제시한 지도를 따라 주희의 해석을 믿고 따라 몸속으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게 분명합니다. 그 결과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쫓아봤고 또 흠모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유하자면 퇴계의 등짝에 정치적 힘이 모여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역 간괴에 보니까 간기배라는 말이 있죠. 그 등에 머무른다라는 표현인데 저는 육체로 보면 이 등이 그 위대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힘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맹자가 군자를 형용하면서 이런 표현이죠. 수현면 앙어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면앙배라고 많이 쓰는 표현인데 수는 해맑을 숫자죠. 이건 기름지게 번질번질한 게 아니고 아주 해맑고 투명한 걸 말합니다. 얼굴은 수면하고 등은 에너지가 넘실넘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앙어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맥주가 거품이 막 넘치듯이 그런 명자니까 넘쳐요. 어디에? 등짝에. 이건 저는 꼭 절에 가면 있는 부처상과 같다고 생각해요. 앞은 금치를 하지 않습니까? 석가가 깨달은 것은 빛나는 것이요. 그 등 뒤에 광배를 설치하는 것이죠. 그것이 수면앙배의 불교식 표현이라고 여겨지고요. 이거 기독교로 가게 되면은 바로 똑같이 성인들이 흰 색깔에, 그죠? 간단한 미술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재미가 없고, 미술사적으로 그렇게 고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 정교에 가게 되면 이콘이라고 판넬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아주 이렇게 노란 황금색으로 이 광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맹자가 이야기하는 군자상, 얼굴은 해맑고 투명하고 화이트하고 클린한, 영어로 치면. 그리고 등에는 에너지가 넘실거리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형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계 선생님을 묘사하면서 이게 제가 등짝이라는 표현을 쓴 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주역에도 간어배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이 아니라 실은 등 뒤로 힘이 모아질 적에 이 정치적 파워가 서울로 전파되었을 적에 국가는 그의 힘을 느끼고 이에 손을 내민 것이죠. 유자인 그는 자기 변화의 경험을 독점하거나
비전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지 않고 국가 질환의 처방전으로서 군주에게 전수했다고 보아지죠. 이게 바로 성악 10도에 나타나는 정치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성악 10도의 바탕에는 군주는 국가의 의사이고, 그렇죠? 워낙 군주가 이 짓을 해야 돼요. 근데 그야말로 이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근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워만으로는, 군사력만으로, 경찰력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권위라는 게 꼭 있어야 되죠. 그 오소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를 받쳐주는 것은 바로 정당성이에요. 통치 정당성. 그러니까 민주국가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 제1조가 그 정당성의 기초가 되듯이 유교국가인 조선은 유교성, 인과 의와 덕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당시 조선 중기는 조선 정부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갖고 있는 게 파워밖에 없었죠? 이걸 가지고 선비들의 목을 쳐버렸죠. 이게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식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유교 국가란 무엇인가? 요건데 건국이념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노맹자를 따박따박 읽고 주자의 주석을 읽고 나서야 과거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관습적 군주 중심의 이런 형태가 점점 차차 군신이 함께 어울려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갈등 사이가 바로 사화죠. 이 점은 맹자 속에 아주 요긴하게 나옵니다. 제가 맹자책을 쓰고 나서 제가 드린 짧은 감상문은 조선은 맹자의 나라예요. 동양 삼국이 다 유교국가라 그러지만 실은 특별히 조선은 맹자의 나라라고 하는 점을 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혁명도 가능한 것이고 여민동락의 비전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조선 왕조실록에 아주 또 잘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군주는 국가의 의사이며 군자는 그 군주의 의사라는 전통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역시 군주의 자기 치유 경험이 나라 사람들의 모델이라는 의료 철학, 제식으로는 정치 철학이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탓과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눈길을 되돌려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이치를 발견하고 발굴하고 발현하는 이 과정만이 올바르고 유일한 국가 치유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교 정치학의 기본 개념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재확인합니다. 이 점을 외면하고 법전이나 군사, 무력에서 정치를 찾는 작업은 각주국음의 오류를 저지릅니다. 서양 정치학의 눈으로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이 전근대적이거나 미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아가 퇴계의 성학십도가 마음과 성찰, 본성과 함양을 논한다고 하여 그것이 군주 일개인의 성인되기 프로젝트가 아님도 주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군주 스스로 자기 변화를 체험할 때만이 참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유교 철학 혹은 유교 정치학의 기본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퇴계는 뭘 건설하고 싶었던가? 건강을 회복한 국가는 6번 순환 시스템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국가, 바로 인을 회복하는 국가가 되겠죠. 중앙과 지방, 조정과 서원 사이에 진출, 퇴장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표현하자면 진퇴이진하고 진이퇴하는 나라입니다. 퇴계는 새로운 플랫폼을 건설함으로써 조정에 나아가 정치를 행하다가 뜻에 맞지 않으면 또는 능력에 붙이면 스스로 물러나 서원에서 학문을 닫고 또 출세하였다가 다시 서원으로 물러나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논어에서 지적한 사이우적학, 하기우적사의 제안을 실천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서원의 건설은 경학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새로운 국가 모습을 퇴계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대신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소신은 일도 않고 공연히 녹만 먹는 허물이 없게 되어서 현명한 이가 그 자리에 있고 능력 있는 이가 그 직책을 맡습니다. 그래서 충성심을 떨쳐서 능력을 다하지 않는 이가 없이 조정에선 좋은 정치를 이루게 되고 지능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제야에 물러나 있도록 허락하여서 자기 분수대로 편안히 살며 제 노력으로 먹고 또한 예의 염치를 지킵니다. 이것이 옛적에 현과 우가 각기 제자리를 얻고 양이 행해져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소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이건 백일몽이 아니고 그저 경전을 읽고서 해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형태가 될 때 나아가서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채 걸르듯이 걸르고 능력에 붙이거나 자기 일이 아닌 사람은 뭐 이 퇴로를 따라서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자기 일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이 다양성을 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공자가 맹자가 제시하고 싶었던 사회가 다양성 사회예요. 그래서 학교가 있고 그다음 향당의 나이를 순서를 따지는 나이가 향당이 있고 학교가 있고 조정이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로 분립된 구조를 맹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혹은 다원성 사회로서 서로가 각각의 정의, 각각의 자기 질서를 갖는 사회를 제시한 것이 논어맹자 속에 있으니까 퇴계께서는 그걸 치유의 방안으로서 제시했고 치유된 나라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이퇴, 퇴이진의 순환이 제도화되면 인재의 적재적 소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질환은 치유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유능자는 조정에 남고 무능자는 물러나고 물러나서는 향촌에 머물거나 혹은 수련하여 다시 출세하는 나선형적 순환 구조야말로 퇴계의 치국처방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 요약입니다. 조선중기 국가질환은요, 비유하자면 동맥은 평창에 있고 정맥은 막혀 발생한 총체적 마비 증상이었습니다. 이황 선생은 퇴로를 몸소 시술하고 새로운 학교를 제도화하여 중앙과 지방, 학교와 성균관이죠. 대학과 서원 사이 순환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를 건강 상태로 치유하는 데 저는 성공했다고 봐집니다. 퇴계의 정치적 시술은 중앙에 국한되었던 정치의 영역을 지방에까지 넓혀서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정치는 정부에서 서울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소수의 권력적 행위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다수, 인민 전체는 아니죠 물론, 다수의 참여를 도모하는 광역적 형태로 확대되는 기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계에게 물러남은 소극적인 언둔의 길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 길의 개척이었습니다. 참여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참여의 공간을 자꾸만 서울과 대궐 안으로만 보니까 밀려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바로 안동 땅에 계곡을 마련함으로써 거기를 새로운 정치적 스테이션으로 만드셨어요. 퇴계가 남긴 정치적 언설은 적지만 그의 정치적 행동은 조선의 정치 구도를, 정치판을 지질하게 해서 이야기한 판입니다. 판을 재편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기 길을 넘어서서 혁명적이고 유교 이념의 해석자의 길을 넘어서 정치 체제를 개편한 실천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퇴계는 결코 언둔자가 아닙니다. 그는 출처 진퇴를 막론하고 정치가이지 않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가를 지나치게 권력자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퇴계가 제시하고자 했던 그건 새로운 정치, 아니 새로운 정치도 아니죠. 논어와 맹자를 제대로 읽고 주자의 비전을 깊이 따져 읽으면 퇴계 선생께서 그걸 16세기 조선 땅에 이식하고 길러내고 그래서 꽃을 피운 이런 의의를 갖는다고 저는 봅니다. 부디 퇴계 선생이 고답적인 학자만이 아니라 몸소 행동을 실천을 통해서 많은 장애와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자칫 걸리면 목이 날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세기를 연 분이지 결코 제야로 도피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저는 저희들은 좀 더 인식을 더 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거를 발제하는 까닭입니다. 자, 이걸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